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옷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이어트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옷이 몸을 가려준다고 해서 이 옷을 두텁게 입었다고 해서 몸매 관리에 소홀하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코트라와 함께하는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압권 해드림 시간입니다. 코트라는 전 세계 128개 무역관에서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나 수출에 관심이 있는 분, 해외 경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단계별로 세세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필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압권 해드림 시간에는 다양한 해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실제로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냐? 러시아와 중국을 떠나는 기업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외국계 기업 인수에 나서는 러시아 기업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러시아 연방의 상트페테르무역관에서 작성하신 리포트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스타벅스 얘기가 나오고 맥도날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 로고입니까? 스타벅스. 땡.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스타즈커피. 스타즈 커피입니다. 스타벅스 아닙니다. 이건 스타즈 커피입니다. 이게 러시아에 있는 커피 브랜드인데요.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됐냐? 스타벅스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기업이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스타벅스는 10개 도시에 130개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타벅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기업이 스타벅스의 그 기업의 매장, 장비를 모두 인수를 했고 이름을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스, 벅자 안 들어갑니다. 스타스 커피로 이름을 바꿨고요. 자세히 보시면 사이렌 로고의 요 모자가 다릅니다. 모자가 다르죠. 이 모자는 러시아의 전통 모자를 담았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방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바로 철수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철수하는 게 위험하냐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그 국가 안에 들어가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인력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뭐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위험이 해소가 됐을 때 그 기업이 다시 현지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철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구매해왔던 그런 패턴들을 잃어버린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번에 근데 기업들이 꽤 많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교역을 바로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 러시아에 다시 진출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판단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나 일자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서방의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획된 파산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3월에 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비우고 국가로 지정된 나라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EU,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나라들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5일 안에 보유 지분을 다 매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거부하게 되면은 법원이 강제로 그 기업의 운영권을 뺏어와서 그 운영을 뺏어온 다음에 이거를 매각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매수인은 1년간 업종 변경을 할 수 없고 고용 인원의 3분의 1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러시아 기업이 인수를 했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고용 인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고객들도 스타벅스 커피를 찾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그대로 인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나간 스타벅스가 왜 우리 브랜드를 도용합니까? 라고 항의를 한들 이게 먹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벅스는 스타스 커피로 탈바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주요한 국가들, 철수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폭스바겐, 르노, 닛산, 토요타, 삼성, 애플, 에릭슨, 자라, 노키아, 반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대한항공, 머스크,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왜 이 맥도날드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은 무려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 수가 6만 2천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철수를 해서 매장을 문 닫아버리면은 6만 2천 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이제 르노그룹이잖아요. 르노그룹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자동차 브랜드 1위 회사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펩시 같은 경우도 고용 인원이 꽤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맥도날드는 러시아 진출이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었어요. 이게 골드나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골드나치 이론은 맥도날드가 진출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맥도날드가 진출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개방 경제를 채택을 했다는 거고 개방 경제를 통해서 상호 간의 교역이 생겨나면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맥도날드의 진출은 일종의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처음에 러시아에 맥도날드가 생겼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장사진을 이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 소련으로 비롯했던 러시아,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던 러시아에 미국의 상징인 맥도날드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한 32년 정도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갈등의 시간이 찾아왔다. 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맥도날드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전역 847개의 매장에서 6만 2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철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고용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에 즉각적인 매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거버라는 기업인에게 맥도날드를 인수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그 거버가 인수한 부쿠시노 이 토치카 이게 러시아 말이라 제가 조금 잘 못합니다. 부쿠시노 이 토치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요게 햄버거, 요 뒤에가 포테토, 그 프렌치 포테토 요거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는 맛있으면 그만이지 라는 뜻의 러시아어라고 합니다. 이 부쿠시노 이 토치카가 맛있으면 그만이지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제 뇌피셜로 생각하면 뭐 맥도날드면 어떻고 러시아 브랜드면 어떠냐 맛있으면 그만이지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르노가 4월에 철수를 했는데요. 르노의 자회사로 아브토바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 회사인데 1위 브랜드입니다. 라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르노가 모회사로 있고 아브토바즈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아바토바즈의 브랜드가 라다입니다. 여기가 러시아 점유율 1위예요. 20%가 넘습니다. 이게 러시아 시장에서 르노 그룹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라는 게 너무나 뼈아픈 거죠. 그렇지만 지금 프랑스 정부도 러시아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닛산도 철수를 했는데 이 닛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닛산도 사실상 르노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이게 하나의 르노 그룹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회사인 그 라다가 철수를 하게 됐고 닛산이 철수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고용된 인원도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만 명의 고용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도 많지만 그 뒤에 공급망 쪽에서의 부품을 하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브랜드 영업을 중단을 했을 때는 러시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영 그 연구소라고 불리는데 국영 자동차 개발 연구소가 이 라다하고 닛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냐? 라다 같은 경우는 1루블, 닛산은 1유로. 거의 뺏긴 거죠. 1위 자동차 회사를 1루블에 넘기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6년 이내에 같은 조건으로 되살 수 있는 옵션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 국영 자동차 개발 회사에 넘길 때는 1루블에 넘기는데 나중에 6년 안에 내가 다시 이 아부토바즈를 인수하게 되면은 1루블에 다시 살 수 있는 거. 닛산도 국영 그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다가 닛산이라는 회사를 파는데 여기에 1유로로 팔지만 나중에 살 때는 다시 1유로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6년 이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조금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 국제 통상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은 건데요.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야 이게 괜찮을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시장에서 기아가 2위, 현대차가 3위입니다. 점유율 기준으로. 그게 2014년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현지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유지를 함으로써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정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철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비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곳에 좀 힘든 상황에서도 머물러 있게 되면은 상황이 좀 더 종료됐을 때 야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해준 기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날 때 현대차 그룹은 거길 떠나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점유율이 기아가 2위, 현대차가 3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러시아 시장을 공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에게 왜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일단 점유율이 꽤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한번 철수를 하면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측면들이 좀 가만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목표를, 판매 목표를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라는 걸 수정을 했는데 432만 대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401만 대로 31만 대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러시아를 떠나는 기업들은 지금은 다시 돌아가기 힘들 거라는 판단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장을 좀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남겨두려는 기업들은 아까 르노그룹처럼 일루블에 옵션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현대차 그룹처럼 많이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한다는 게 말이 유지하는 거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인건비도 다 줘야 되고 구매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는 안 되지만 그 기업에 대한 비용들을 계속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부분이 우리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 우리가 러시아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멀어져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 조금의 외교 통로는 남겨놔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업이 떠났을 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미래의 상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중국을 떠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생산 거점을 이동하는 일본 기업. 일본 오사카 무역관의 고다현 님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중국 진출한 일본 기업이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 12,000여 개 정도로 전년 대비 940개 정도, 한 1,000개 정도 하는 회사가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3년임을 한 이후에 홍콩 주가가 굉장히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아무래도 자유시장 경제의 퇴조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외부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직접 투자라는 거는 기업들이 가서 거기 공장을 짓고 하는 것들도 다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중국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투자가 이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좀 빠져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한 12,700여 개로 과거 10년간 중국 진출 일본 기업 수가 최근 들어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3,000여 개에 비해서 한 900여 개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락다운의 문제인데, 기업 활동의 정부 제재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락다운에 영향이 있었느냐라는 얘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48.4%, 그리고 향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다가 12%, 거의 한 60% 되는 기업들이 이 부정적이거나 앞으로 부정적일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활동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에 대한 영향, 그리고 락다운 때문에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게 기업 활동하기 어려워졌다라는 판단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 안보가 좀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중국에 남아 있을 때 이 공급망을 그 안에서 좀 더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급망을 재편하는 김에 외부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 당국이 지난 4월에 업체별로 제품의 기술 등을 정하는 국가 표준에 대해서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자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설계하고 개발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을 단순한 생산 거점으로만 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라라는 거는 기술에 대한 것을 중국의 거점을 마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술 유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기술 유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기로 했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후지필름이 있어요. 후지필름 이노베이션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낯선 이름일 것 같은데, 여기가 옛날 이름이 후지필름 제록스입니다. 그 제록스라는 회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무용 기기로 복합기나 프린터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후지필름 이노베이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국 정부에서 요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복합기를 만드는 기술, 프린트를 만드는 기술이 기술 유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에 있는 공장은 23년에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24년에는 아예 폐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여기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산들이 아예 그냥 더 손실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현지 공장을 중국에 있는 다른 공장에 매각을 하려고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폐쇄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후지필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20%가 넘어요. 그러면 전체 복합기 프린터 시장의 중국 내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유출의 문제에 닥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기술을 중국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철수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중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폐쇄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상하이 봉쇄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기라든지 세탁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좀 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과돼 있는, 탑재돼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공급을 차질에 빚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00억 엔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좀 이관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기라든지 세탁기 같은 생산 시설은 일본으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좀 저부가 상품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츠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 부품 문제 때문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분기 판매량이 약 30% 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부품 조달을 중국에서 계속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일본 내의 부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스카와 전기 같은 경우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조금 더 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7년까지 일본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그 주요 부품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 비율을 27년까지 50%,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자체 생산 비율을 24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게 철수라는 개념까지는 아니겠지만 키옥시아 반도체, 여기가 그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는 1조 엔을 투자를 해서 일본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키옥시아가 예전에 도시바 반도체예요. 도시바 반도체에서 그걸 잘라서 거기서
지역에 남아있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 쪽은 점점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일본에다가 1조 엔을 투자해서 신공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TSMC, 소니, 덴소 같은 경우도 일본 내에 반도체 공장을 합작해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바 기계는 일본과 태국으로, 미쯔비시는 일본으로, 리코는 태국으로, 아이리스 코야무는 한국으로, 이게 한국으로 오는 기업 좋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교세라와 샤프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 어떤 국제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 편을 들 것이냐 중국 편을 들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안정성, 공급망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그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것들은 좀 줄여가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미국의 친미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철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선을 확 그어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척을 지면서까지 이렇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공급망 문제를 단절을 시켜서 시장하고 완전히 떨어지고 감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 감정적인 선은 그대로 두면서 슬슬 공급망을 전환을 해서 여기에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할 것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후자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챙기면서도 장기적인 어떤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제가 좀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히토류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워싱턴 무역관의 이정민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소비되는 히토류 중에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78%를 차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히토류가 좀 우리가 뭐 특별히 볼 일은 없으니까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히토류를 4차 산업혁명의 조미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이 없을 때 이게 다시다 조금 넣고 미원 조금 넣으면 완전히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히토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 어떤 원소들인데 약간 흙 비슷하게 돼가지고 뭐 진흙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철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딱 첨가를 하면은 그 성질이 딱 변해요. 근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품목들로 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냥 흙입니다. 흙인데 이게 히토류라 그래서 되게 희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는 한데 이게 쫙 퍼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고성질만 모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도를 높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환경 파괴도 굉장히 심하고 노동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생산하는 것들을 지금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국에 있는 히토류 광산 관련한 건데 이런 식으로 깎아내면은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게 불순물 같은 거는 다 녹여서 버리고 하다 보면은 그 지역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환경 오염의 피해를 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그 노동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산재 위험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를 이렇게 보면은 한 17개 정도 원소가 돼요. 근데 그 원소들을 담은 어떤 흙 같은 거, 뭐 또 광물이라고 표현하기는 흙 비슷한 그런 것들을 히토류라고 합니다. 히토류를 외워두시면 언제 써먹기가 좋으냐? 끝말잇기 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오디뮴. 이게 뭐냐면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네오디뮴 자석인데 이 여기다가 이제 그 성분에다가 이게 요 네오디뮴을 조금 첨가를 하게 되면 네오디뮴 자석이 되는데 이 자석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강의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조금씩 가까이 하게 됐을 때 이게 영쪽으로 뻥 붙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던 그 이 라이터가 뻥 터질 정도로 강력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구 자석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자성을 띠게 되면은 우리가 모터를 돌리거나 그러려면 여기서 자석으로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잖아요. 그럴 때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석은 어디다 쓰냐라고 보면은 영구 자석. 자석은 어디다 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특히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은 배터리와 모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터의 그 돌리는 힘은 자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게 친환경 산업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만들려면 그 안에 풍력 터빈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연구자석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위해서 뭐 연구자석을 많이 쓰는 전기차라든지 풍력 터빈을 많이 만든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녹색 전환을 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녹색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라고 봤더니 전 세계에 전기차를 깔아야 돼. 그러면 모터가 있어야 되고 연구자석이 들어가야 돼. 중국이 이걸 다 하고 있네.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중국이 다 생산하고 있네.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덴마크의 오스테드나 이런 데가 잘하는데 거기 터빈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다 중국이 하고 있네.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형광체는 뭐냐? LED. 우리가 디스플레이 재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뭐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차 앞면에 유리가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벽이 그냥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LED로 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명이 필요 없이 어떤 그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색깔도 바꾸고 명도도 바꿀 수 있다? 여기에 다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유리 연마제, 금속 합금, 촉매 여기에 히토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고 이 산업을 크게 키우다 보면은 이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류의 공급을 대부분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을 육성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도 보니까 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의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4대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히토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그 배터리하고 반도체, 바이오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히토류도 굉장히 중요한 공급망 문제 중에 하나인데 히토류에는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을 많이 못 가졌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급망 문제에서 좀 관심을 못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차가 지금 미국 시장의 점유율, 전기차 점유율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 대형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있고 여기에서 풍력 발전의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많이 공급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히토류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토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고민에 또 빠지게 되냐면은 이 비행기 전투기인데 국방 분야에서 지난 9월에 미국의 국방부가 최신 전투기 F-35 엔진에 코발트 사마리움 합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코발트 사마리움 합금은 이거를 중국산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 중국산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방에 사용되는 물건의 중국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거는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생긴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갖고 서로 교류를 끊었는데 이쪽에 있는 히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미국에 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네? 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방부가 최신 전투기 F-35 한 350대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우리가 사주지 않을 거야. 이 전투기 회사가 만들어 갖고 왔는데 국방부가 인수를 거부한 거예요. 아까 135대가 아니고 126대입니다. 아니 F-35 전투기밖에 지금 없고 다른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중국의 히토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방부는 아예 전투기를 안 살 거예요? 라고 했더니 국방부에서도 이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이 전투기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9월에 이거를 인도를 거부했다가 10월에 중국산 히토류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10월 8일에 이걸 다시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게 이제서야 알게 된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73년에 미국에서 국방 분야에 사용되는 희귀 강물의 미국산 사용 의무 규정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에 사용되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국산을 사라.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아예 히토류 생산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맞춰서는 국방 물자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그런 그 조달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해오다가 최근에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되고 공급망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시 국방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 F-35에 대해서 푸시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수하지 않겠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로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다시 이거를 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도 원래 히토류 광산이 있었어요. 히토류를 정제하는 생산시설이 있었는데
이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 너무 환경 파괴가 심하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이거를 밀어주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묵인해주고 노동에 대한 것을 묵인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외 규정으로 하고 정부가 막 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히토류가 공급되는 중국 생산물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조금씩 나오고 있던 히토류 광산들이 모두 망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우리나라 그 중국산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희귀 강물을, 히토류까지는 아니지만 그 희귀 금속류에 속하는 텅스텐, 예전에 교과서에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지리 시간 보면은 뭐 지하자원 얘기했을 때 텅스텐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많이 매장되어 있는 품목이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교과서에는 텅스텐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텅스텐도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텅스텐을 막 만들어서 해외로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이 다 망해버렸어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과서에서 텅스텐을 우리나라는 캐내지도 않고 수출을 하지도 않는 그런 품목이 됐습니다. 이런 맥락상에서 히토류, 희귀금속에 대한 공급망은 사실상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인가, 우리는 중국의 히토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해서 살펴보면은 미국의 지질조사국의 보고서에 2021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히토류 매장량은 1억 2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4,400만 톤으로 37%, 가장 많은 건 맞아요. 그리고 브라질에도 한 2,100만 톤 정도가 있고, 미국에도 어느 정도 매장이 돼 있는 게 있고, 뭐 호주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은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 히토류를 굳이 캐내지 않았던 건 앞서 설명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장이 돼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개발을 했을 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매장량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 브라질 같은 곳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꽤 많이 그 매장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 생산량을 보게 됐을 때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일본하고 거기서 영유권 분쟁이 났을 때 그 중국에서 아예 그 일본에다 히토류 수출을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은 2018년부터 국내 생산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히토류는 정광 형태로 생산이 돼서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이거를 재련을 해서 금속이라든지 화합물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미국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또 중국에 있는 어떤 재련소에서 금속이나 화합물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미국이 소비하는 금속 화합물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히토류 금속은 78% 정도를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2%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거네. 여기에 좀 물량을 좀 늘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에스토니아에서 6%, 말레이시아에서 5%,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그런 히토류의 금속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게 공식 통계로 잡히는 게 이거고, 그 나머지 중국의 히토류가 에스토니아라든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국 거를 좀 줄이자, 좀 더 푸시를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3국으로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중국이 사실상 히토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히토류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그 국가 전략적으로 히토류 산업을 양성을 했어요. 이게 제조업 2025라는 정책을 폈을 때 우리가 뭐 반도체 문제라든지 인공지능, 5G 이게 제조업 2025에 포함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런 산업들을 하려 그러면, 첨단 제조업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토류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세우고 수직 공급망을 통합을 해서 히토류 정제 역량, 전 세계에 있는 히토류 매장량뿐만 아니라 이거를 채굴을 해서
정년을 하는 이런 정제 역량의 90%가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사용을 하고서 수출을 하는 거를 쿼터를 적용을 해서 우리는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WTO가 2014년에 수출 쿼터제는 자유무역 위반이다. 라고 해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이걸 자유롭게 시장 경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럼 자국 기업들에 대한 생산 쿼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생산 쿼터를 적용하면 생산이 안 되니까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역 규제 형식으로 수출 쿼터를 줬더니 규정 위반이다. 그래? 그럼 우리는 생산 쿼터로 할게. 라고 해갖고 대체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해 말에 중국 정부가 3대 히토류 기업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기업이 3군데가 있으면 아무래도 3군데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급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아예 합병을 해서 국유형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이 히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3개 기업이 합병이 돼서 중국의 한 개 국영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하면 어지간히 따라가는 것도 기정사실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한 개 국영 기업으로 모으다 보니까 히토류 공급망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히토류의 산업관리, 외국인 투자 규제, 수출 통제, 국가 전략 비출 관리, 추적 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만 좀 바꾸더라도 우리가 전략 비축 관리를 좀 하겠다. 그래서 히토류 나오는 것 중에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게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전략 비축을 많이 늘릴 거야 라고만 하더라도 수출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만드는 전기차도 못 만들게 되고 풍력 터빈도 못 만들게 되고 LCD 디스플레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토류 공급망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는 4대 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올해 6월에 출범이 됐어요.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10개의 미국의 우방국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 같은 경우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히토류 원산지 공개화 의무, 국방 분야의 중국산 히토류 사용 금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전략 비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그 법안을 미국 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산 히토류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고, 그럼 기존에 있는 히토류가 좀 매장이 돼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정렬 재련 시설 설치하게 되면은 그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저렴한 중국산과 값비싼 국내산에 이 경쟁을 할 때 그럼 기업이 누가 굳이 더 비싼 국가적인 안보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너가 비싼 거를 좀 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좀 잘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러면 히토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이거를 국가가 전략 비축으로 사주고 또 중국에다 불공정 무역 관련해서 제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제품과 비싼 그 우방국들의 어떤 히토류 가격을 이 규제로서 메우려는 그런 제도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같은 곳에 비해서 프로젝트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트라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몽골 같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히토류 개발 관련해서 금융, 제조 처리 기술, 경험 전수, 친환경 대체 개발 등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장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시점은 최소한 2025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IRA를 얘기할 때 제가 IRA 얘기할 때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IRA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금 뭐 정부를 비롯해서 국회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글로벌하게 얘기되고 있는 그 ESG라는 거는 이 ESG 차원에서의 이제 엔바이러먼트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전기차잖아요. 그럼 이게 소셜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강제 노동 금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서 뭐 특정 품목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산업군이 진짜 제일 밑단에 있는 자원재료부터 소비를 넘어서의 순환경제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패키지적으로 뭔가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러시아,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의 문제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그 압권에서 준비한 얘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그 국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남의 얘기, 정치 문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한 선례를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얘기를 그냥 재미로 보셔도 좋고. 그리고 뭐 투자를 하실 때라든지 비즈니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서 또 이제 코트라에 있는 해외 경제 정보 드림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압권 해드림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압권의 권순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